오늘 미국 시장 세게 빠졌습니다. 이틀 빠진 것만큼 빠졌어요. S&P 500 1.83, 나스닥 2.6 빠졌거든요. 유럽장도 안 좋았고 우리나라장도 안 좋은데 중국장은 좀 그나마 버텼는데, 이게 중국장 버티는 거는 계속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기사는 놓쳤었는데, 헝다그룹의 자회사를, 그러니까 국유기업에서 헝다그룹의 자회사를 인수하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인수를 한 부분이 시작됐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요번에 중국 성장률이 4%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장률 하락에 대한 부분이, 헝다 부분이 여파가 더 세지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는 각 공사 프로젝트별로 회사를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하나 봐요. 그래서 그 회사를 국유기에서 인수하는 거니까, 헝다그룹이나 이런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의 채권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그거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은 넘겨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래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공산당에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좀 커버하려고 중기 대출 금리도 조금 0.1% 내렸다고 보여드렸죠. 근데 오미크론 부분이 좀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반등을 해서 이틀간 반등을 했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최소한 약세는 유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들어가실 거면.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이 깨진 건, 여기 보시면 골드만삭스가 금융시장 박살나는데 주도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쭉쭉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2.3, 기술주가 2.49, 다 빠졌는데 에너지만 0.4. 에너지 보면 석유 가격이, 요거 다른 주식들 좀 볼까요?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률별로 나열한 건데, 골드만삭스 7% 빠졌습니다. JP모건 4% 빠졌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금융주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곳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최근엔 하반기 이후에는 금융주 얘기들을 안 드렸었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의 변동성을 감안하고 말씀을 안 드린 건데, 상황은 금융주를 계속 녹록치 않게 금리가 올라간다고, 이제 일정 부분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의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주식이 일정 부분 올라가거나 이렇게 상황을 좀 보면 방향성이 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금융주를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가 S&P 500 지수인데요. 이거는 이제 12월 달에 찍었던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고, 나스닥은 작년 9월, 10월 초에 찍었던 저점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S&P 500 지수는 상대적으로 잘 견디는 거죠. 여기거든요. 나스닥으로 보면 여기인데, 여기보다는 한참 높은 수준에 있고, S&P 500 지수는, 나스닥은 그 레벨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건데, 이게 보라색이 아크펀드거든요. 이 파란색이 나스닥입니다. 전부 혁신이나 하여튼 좀 강력하게 모멘텀을 받았던 주식인데, 여기 보시면 최근 여기 둘 다 정점을 쳐도 요원저리까지 당겨보면 여기거든요. 아까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죠. 나스닥은 좀 그나마 버티고 있는데, 그리고 최근 고점을 찍었던 데가 여기거든요. 여기. 근데 얘 고점을 여기 좀 내려온 요 나스닥 고점을 중심으로 봐도 최근 여기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나스닥에 있는 주식들 중에 52주 동안 52주 고점 대비 50% 하락한 퍼센테이지가 40% 가까이 육박한다고. 지금도 계속 깨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중소형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가 그나마 잘 버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건 사실 테슬라입니다. 기술주 중에서 테슬라가 잘 버티고 있는데, 저는 테슬라가 340배씩 배수를 받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1분기까지도 유지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또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동차 반도체 문제가 또 나올 건데, 그러면 가장 유리한 게 자체 생산하고 있고 반도체 숫자가 적게 들어가는 또 테슬라가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 관련해 가지고 출하량의 얘기가 또 긍정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때도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어제 뉴스 보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스웨덴인가요? 네덜란드인가요? 하여튼 북유럽 차 중에서 전기차 100% 저걸 받으려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독일이나 유럽보다 더 싸게 우리나라에 런칭된다는 뉴스를 봤거든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우리가 전기차를 사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조금을 안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조금을 받는다는 그런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침탈하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런 부분을 잘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좀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적정 부분에 퍼가 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퍼가 너무 높다는 거죠, 사실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는 좀 조심스러워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유럽 경제심리 지수인데 1월 달에 급등했습니다. 밑에는 독일이에요. 독일도 급등했거든요. 이게 유럽이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보다 좀 더 빨리 오미크론의 난리를 겪었고, 영국은 정점을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독일은 제가 안 봤는데 하여튼 유럽 쪽은 확진자가 정점을 치고 내려오는 것 같고, 다만 여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를 보면 아래로 아주 폭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39였는데 예측치가 25인데 마이너스 0.7이 나와버렸어요. 이건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거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겁니다. 이거 가운데 있는 거는 3개월 이동평균선이고요. 이거 빨간 거는 물어본 거예요. 현재 일반적인 거 산업 조건은 어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안 좋아요 라고, 세게 안 좋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면 세게 안 좋아요 라고 나온 게 파란 거고, 그러면 향후에는 어떨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 게 이 연두색이거든요. 직전 수준랑 비슷하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오미크론 사태가 확 확산되면서 심적인 압박이 일시적으로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5개 주요 연준에서 뽑아낸 그 제조업 서베이들을 종합해 놓은 거고, 각각. 그 다음에 요게 그 지수들을 좀 이렇게 그 평준화, 그러니까 믹싱한 겁니다. 과거에 있는 수준에 그래도 일정 부분 상단에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화들짝 놀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별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뉴욕이 난리를 쳤는데 뉴욕이 이제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 같다. 이거 뉴욕이 아니고 미국 전체 확진자입니다. 80만 명. 일일 확진자. 이틀 전입니다. 이거는 원유인데 잠시만요. 예. 이게 원유 가격이 지금 막 급등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예, 지금 85달러라 지난번 고점을 찍었던 걸 넘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하면 좀 여기까지 올라가면 내려올 거라고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건가? 제가 아까 봤던 기사가 없어져 버렸네. 제가 아까 봤던 기사가 화면에 사라졌습니다. 그 기사를 찾는데 안 보입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일 올라가는 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상황을 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낮게 나왔고, 미국 성장률도 1% 정도 낮춰 잡는 걸로 보면 경기의 성장 속도가 떨어진다고, 글로벌 속도가 봐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안 되는데, 최근에 뭐 날씨라든가 혹은 뭐 요번에 문재인 대통령 그 UAE 가 있는데 갑자기 취소됐죠, 회담이. 그게 이제 드론 공격 탓이었는데,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그 러시아와 대치, 이런 부분들이 지정학적 문제하고 기후적인 문제를 야기하면서 1일 40만 배럴 증산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세적인 게 아니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유가도 내려오게 될 겁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던 수준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유가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별 문제가 아닐 거예요. 유럽 중동 쪽의 문제, 여기 보면 아랍에미레이트가 300만 배럴 일간입니다. 일간 300만 배럴 뽑아내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는 여기 보면 32,000 배럴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루 증산이 40만 배럴이잖아요. 별로 의미가 없고, 이제 중동 쪽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는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댓글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준금리 중앙은행 보여드리면서 이 바닥에 있으니까 금리 올라가면서 경기 사이클은 확장될 겁니다.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사실 기준금리가 바닥에 있다고 해서 경기 사이클이 붕괴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의 경제 지표들을 다 보고 포함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장 쉽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참고할 수 있는 게 중앙은행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연준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예전에 레이 달리오 얘기도 드렸지만 경기 사이클은 신용 팽창과 수축의 반복 과정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경기 사이클의 신용 팽창이 진행되는 과정 뒤에 그 신용 팽창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이슈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경기가 수축될 만한 이슈들이 발생하거든요. 그 현상이 지금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붕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돌아가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서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뭉쳐가지고 CDO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CDO가 금융시장에 팔렸는데 서프라임 모기지의 상환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CDO 가격이 폭락하고 그게 일단 베어 스탄스의 문제를 야기했었고 그 다음에 반등했다가 CDS 프리미엄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아래로 폭락했거든요. 리먼 파산이 일어났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원인의 가장 주체는 미국의 주택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래서 미국의 이게 주택 지수입니다. 뭐 중앙값도 있고 케이스 실러 지수도 있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것들이 2006년도 중반 7월쯤에 정점을 쳤어요. 6, 7월에. 그리고 주택 가격이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이 계속 내려오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서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상환 문제가 야기돼서 그게 여기 보시면 이게 요거는 상업시설의 부동산 대출 관련된 연체율입니다. 얘는 거주자 주택입니다. 주택 싱글 패밀리 주택 관련된 그 모기지 연체율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2006년도 여기 딱 지나서 초반 6년 지나고 나서부터 연체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상업시설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 2000년 지나고 나서 연체율이 쭉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내려오는 과정 중에 연체율도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은 좀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나머지 뭐 예를 들면 LTV 70%를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30% 가지고 대출을 안 해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홈에쿼티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비중 이외에 남는 비중에 대해서는 꼭 우리나라 마이너스 대출 마이너스 통장 받듯이 그렇게 대출을 해줍니다. 그 차액만큼, 그 여력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담보력을 아직 유지해요. LTV가 일정 부분 위로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막 잔뜩 주택 시장이 올라갈 때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담보 비중이 올라가면서 그 홈에쿼티론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원금과 이자도 내야 되지만 그걸 이제 분할 상환을 계속 하고 있겠죠. 그거 이외에 홈에쿼티론으로 쌓여있던 부분이 그 폭이 줄잖아요. 담보 비중이. 그러면 그만큼의 마진콜을 추가로 받게 돼 있어요. 돈을 더 메꿔라 이거죠. 너 담보 비중이 내려왔으니까 그만큼 신용대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이중고를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프라임 모기지를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비우량 영역이니까 자금이 없는 사람이 홈 에쿼티론을 풀로 채워서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그쪽에서 이제 주택가격에 충격을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리금 상환하거나 홈 에쿼티론이나 마진콜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거와 관련된 모기지 채권이 원금 상환이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것들이 전파되면서 붕괴된 겁니다. 이게 물론 파생 상품하고 연결해서 CDO도 역시 파생과 관련돼 있고 CDS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그 금융공학하고 파생상품과 관련된 그런 영향에 의해서 충격파가 더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하튼 그 근본적인 이유는 신용이 팽창했고 그 팽창이 주택가격을 올렸으며 그 주택가격을 올려놨던 게 꺼지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현재 미국의 주택가격은 꺼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주택 관련된 것들이 정점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판매, 착공,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의 사이클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정점에 가고 있다라고 그걸 보는 이유는 주택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를 보일 것인지를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처럼 글로벌 금융위 때처럼 그런 붕괴가 있을 것이냐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금 없어요. 모기지 일단 실업률이 안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 실업률이 연체율이 안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연체를 되려면 그 가계가 그 어느 정도 여러 개 있느냐 부채를 갚는데 그걸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연준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들 DSR 많이 들으시죠? 뉴스에서 그게 이거입니다. 여기 DSR 그리고 미국은 이거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 있어요. FR이라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SR 이게 모기지 관련된 DSR, 토탈, 그 다음에 이게 FR이거든요. 이걸 다 보면 자 볼까요? 2006년도께쯤 보면 여기 보시면 6년, 7년도께 여기 보면 17, 18 이렇게 상당히 높았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면 이렇게 높았죠. 그래서 가장 극대화됐을 때가 여기가 18, 13, 7이거든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13, 9, 3이에요. 여기가 13, 여기가 9, 여기가 3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가게들이 주택에 대한 원리금이나 어떤 이자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단기간에 주택이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의 문제가 야기되려면 상당 수준 금리가 올라가야만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일드 스프레드도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국채하고 하이힐드 채권의 스프레드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급등하잖아요. 쭉 이렇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은 현재 전혀 조짐을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는 야기될 게 없고 두 번째로 IT 버블 붕괴에 대한 요인은 여기 좀 이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셨는데 2020년 9월 10일자 박상현 애널리스트께서 DGB 금융그룹에서 정리를 해놓으셨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닷컴 버블하고 현재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닷컴 버블 당시 투자 과잉이 있었거든요. 이 투자 과잉은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민간 부분 투자거든요. 민간 부분 투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쭉 빠졌다가 전년 동기 대비니까 급등했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워낙 떨어졌으니까 성장률이 급등했다가 다시 추세 안으로 들어와서 움직이는데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좀 식었다가 꺼졌다가를 반복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IT 버블 터지기 요 90년대는 잘 보시면 한번 올라간 다음에 일정 수준 10% 전후에 증가율이 계속 유지돼요. 물론 여기 보시면 파란색 있죠. 뚝 떨어졌던 거. 이건 주택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 부분을 제외한 다른 영역 부분의 투자는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리로 해마다 8, 9, 10%의 성장률이 계속 투자 증가율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특정 영역에 굉장히 많이 대규모로 자금이 집행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그 집행 속도에 맞춰서 자금이 나와야 됩니다. 들어간 돈만큼 나와야만 그걸 같이 재투자하고 인력 고용을 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투자 과정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IT 쪽에서 뚜껑을 열어봤더니 매출도 제대로 안 나오고 이익도 제대로 안 나온다라고 해서 붕괴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과잉 투자가 되는 이런 현상이 IT 버블 때 발생했었어요. 90년도에. 그게 IT 버블의 야기 요인입니다. 근데 최근은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는 건 예를 들면 그린 에너지 혹은 반도체 시장 혹은 뭐 이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향후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기가 녹록치 않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거 이외에 이제 주로 인터넷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자들이 많죠. 근데 이 영역들은 대부분 다 향후에 매출이 결정되어 있거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린 에너지는 지금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쪽도 마찬가지로 계속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IT 버블이 붕괴됐던 이런 식의 과잉 투자하고는 나중에 과실을 얻을 수 없는 과잉 투자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초입이에요. 아직 과잉 투자라고 할 만큼 이게 추세가 지속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IT 버블처럼 붕괴될 수도 없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도 발생할 부분이 없고 IT 버블도 발생할 부분이 없어요. 다만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왜 통상적으로 경기가 수축하는 과정 중에 신용 팽창의 조정이 만들어지는데 요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는 신용 조정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레이 달리오가
동영상을 보게 되면 예전 이제 레이 달리오 동영상 얘기 드렸잖아요. 레이 달리오 보면 경기가 신용 팽창 수출 이렇게 하는데 신용이 쭉 팽창한 뒤에 이 조달금리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많이 대출을 잔뜩 받아서 뭔가 하고 있는데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기준금리입니다. 이거는 기준금리고 이거는 나스닥 지수거든요. 올라가 버리면 그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붕괴되는 사이클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보는 이유는 신용이 막 팽창하는 과정 중에 경기 사이클 후반부에 가면 신용 팽창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을 이 기준금리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일정 부분 기준금리가 올라가야만 그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붕괴되는 상황을 반복하는데 지금은 뭐 바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팽창은 신용 팽창이 많이 돼 있는데 비용 부담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붕괴되거나 뭐 돈을 못 갚거나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발생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 금리가 올라가야만 그 비용 부담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거 이외에 기업이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고용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이제 견디다 못하고 붕괴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신용 팽창 과정 중에 요번에 붕괴가 되게 되면 요번 붕괴 사이클은 뭐 주택시장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채권시장 말씀도 드렸었는데 주택시장은 요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를 보면 얘 추세가 일정 부분 이렇게 궤도가 올라가 주려면 일정 부분의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거 이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요 시기의 기준금리의 수준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5%대거든요. 지금 그 기준금리가 이 정도 수준까지 그 밀고 올라갈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사이클에서는 그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채권 시장에서 문제를 야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채권이 이게 트리플 C 이하입니다. 아까는 스프레드고 이거는 직접 수익률이거든요. 트리플 C 이하면 트리플 C 그다음에 D 라인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신용도가 상당히 낮은 채권들의 수익률 움직임인데 여기 보시면 역대 가장 저점을 찍었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 문제가 이게 가장 그 채권수 가격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드 채권에도 상당히 많은 채권 투자들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대변하듯이 이건 블룸버그 기사입니다. 작년도 11월 10일자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 하이드 채권 발행량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과거 추세에 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 모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금리 기조에 폭발적으로 하이드 채권이 발행됐어요. 그리고 이건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전 기사인데 요거는 작년도 7월 14일자 기사입니다. 이건 CNBC 기사고요. 밑에 보시면 이게 하이드 채권 얘기를 하죠. 이거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WB 이하의 모든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채권 발행액인데 회사채 발행액입니다. 이거는 우량채, 이건 비우량채거든요. 하이드죠. 보시면 채권 발행 금액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2020년도에 이 하이드 채권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하이드 쪽에서 붕괴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니터링 해야 될 게. 근데 아직은 이게 시그널이라는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PMI 지수나 이런 제조업 지수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사이클 붕괴나 이런 것들을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다만 경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 호흡이 약간 줄어들었다 늘어났다는 걸 반복하는 시스템에 있는 거고요. 지금은 약간 호흡이 줄어드는, 왜냐하면 작년에 너무 빨리 달렸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고 여기에 인플레이션 속도를 빨리 잡겠다라고 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렇게 그 빨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에 미치는 여파는 시간을 두고 시장에 여파를 미치는데 이렇게 금융시장의 행보를 잘 못 맞추면 여기서 한번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연준이 그 기준금리 흔들 때 또 시장이 흔들리겠죠. 그때 한번 두들겨 맞고 그러면 이제 더블로 두들겨 맞는 거죠. 조급하게 너무 올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경기 사이클의 수축은 결과적으로는 신용팽창에 의한 부분이 무엇인가 문제를 야기해서 붕괴되는 건데 지금은 신용팽창이 많이 된 건 맞지만 무슨 문제가 터질 상황은 재반 여건상 현재 없다. 그러니까 그 경기 급락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